제가 전화를 들어 아들 민수한테 결혼 날짜가 언제냐고 묻자 며느리 예린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아, 저희 어제 이미 결혼했어요. 가까운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그 말은 얼음물 한 바가지가 얼굴에 퍼지는 것처럼 내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지난 3년 동안 매달 월세 50만 원을 대신 내주고 계좌이체로 보냈죠. 집에 필요한 가구를 전부 사다 주고 냉장고가 텅 비었을 때 김치며 반찬을 채워대어 넣어주었던 내가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던 내가 그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다니요. 나는 우리 집 거실에 서서 손에 든 스마트폰이 마치 1000kg만 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내 얼굴을 피하며 시선을 돌렸고 예리는 내가 사다 준 것일 소파에 다리를 꼬고 편안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식에 입어달라고 고른 옅은 분홍색 한복 원단이 헛되이 옷장에 걸려 있고 결혼식 날 신으려고 새로 산 구두도 같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 결혼식 사진 속에 내가 찍히면 얼마나 좋을까? 민수의 결혼 사진에 나란히 서 있으면 얼마나 뿌듯할까? 생각하며 20만 원을 들여 한복을 마련했는데 그 사진들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나는 세세한 부분까지 마음을 다해 준비했어요. 신혼 선물로 100만 원을 모아두었고 부산에 있는 언니, 지연에게 전화해 기쁜 소식을 전하려 했습니다. 집도 손수 구석구석 닦았죠. 결혼식이 끝난 뒤 그들이 와서 같이 축하해 주겠거니 설레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내 단어, 특별한 사람들만의 그 모든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민수는 마지못해 눈을 들어 준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끼리 조용히 했어. 정말 소박하게. 우리 둘이랑 증인 몇 명만. 하지만 나는 거짓말임을 알았죠.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프로필,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았거든요. 예린의 부모님이 신랑 신부 옆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사진, 친척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 예린이 입은 새하얀 드레스, 한복 대신 현대식 웨딩드레스를 골라 내가 지난달에 용돈이라며 준 80만 원을 그 드레스 구입비에 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볼 수 없는 척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모멸감이 체에 가시기도 전에 7일 뒤, 정확히 그 굴욕이 있은 지 일주일 뒤에 예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배타적으로 나를 배제하던 그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라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월세가 밀렸어요. 집주인분이 이번 주 안 내면 나가라고 하세요. 이체하는 걸 깜빡한 건 아닌가요?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듯 했어요. 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몇 번이나 인터넷 뱅킹을 뛰어가 이체를 넣어줬는지, 내 계획을 취소하고 그들의 월세를 챙겨주느라 몇 번이나 된장과 밥으로 끼니를 때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났습니다. 욕구와 변덕을 채워주기 위해 내 용돈을 깎아가며 보낸 수많은 송금들. 그런데 결혼식에는 나를 초대하지 않고 일주일 뒤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움을 청하는 그 무신경함. 나는 놀랍도록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린아, 내가 항상 말하지 않았니? 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도와준다고 경고했잖아. 라고요. 전화를 건 쪽의 침묵은 너무 깊어 내 심장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떨리는 건 내 쪽이 아니었어요. 예리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엄마한테 특별했잖아요. 엄마는 제게 두 번째 어머니 같은데 그 말은 달콤했지만 모두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결혼식 드레스 값을 부탁할 때, 신혼여행 경비를 부탁할 때, 반지 값을 보태달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같은 목소리였죠. 몇 년 동안 나는 계란 껍데기 위를 걷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 선물 하나라도 너무 많이 주지 않으려고 계산하며 살았죠. 나는 완벽한 엄마였고 참는 시어머니였고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만이라는 그 말이 내 안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을 깨웠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지난 3년간 그들에게 써준 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월세, 생활비, 선물, 비상금, 사소한 변덕을 다 합치니 대략 25만 5천 원에 육박했습니다. 내가 은퇴 자금에서 저축해서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둔 돈에서 끌어다 쓴 돈이었어요. 그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내 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에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취급받기 위해서였나? 그 밤 전화를 끊고 나는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쌓이고 쌓인 모욕감과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 사랑이 부담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순간들, 내 존재가 성가신 존재로 여겨졌던 모든 날들,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오직 돈뿐이라고 치부되었던 굴욕을 위해 울었습니다. 바보 같았던 어머니였던 나 자신을 잃어가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보이려 애썼던 나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닦으며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항상 웃으며 참아줄 수는 없다고. 내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 정성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손길에는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김치냉장고에 김치를 채워주던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는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계좌이체 내역과 그동안 주었던 영수증들을 모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준 금액들, 내가 해온 도움들, 이제는 숫자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 분노를 차분히 정리하는 동안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사랑과 희생에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기면 사랑은 착취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다시는 그 착취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배신의 아픔만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고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서니 늘 똑같은 지친 눈, 수십 년 동안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한 세월의 주름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속에 낯선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결심 같은 것. 부엌으로 가서 늘 하던 대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수가 잘 잤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전날의 모욕에 대해 사과 메시지가 오길 바라며 휴대폰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의 시작을 나 자신을 위해 쓴 것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그동안 몇 번이나 눈물로 얼룩진 계산서를 펼쳤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36개월 동안 부어준 월세만 1,800만 원. 반찬과 생필품으로 한 달에 20만 원꼴 720만 원. 생일, 설날, 추석 선물로만 300만 원은 좋게 넘었죠. 예린의 갑작스러운 병원비 80만 원. 그들이 갚지 않은 자동차 할부금 250만 원. 신혼집 에어컨 수리비 60만 원. 거실 가구값 120만 원. 총합 3,3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내 남편이 평생 일에 모아준 유산에서, 내 연금에서, 피땀으로 모아둔 노후 자금에서 흘러나간 돈이었죠. 나를 존중해 주지도 못하는 두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흘려보낸 돈.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수.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쿵쾅쾅대며 달려가 받았을 텐데 이번엔 3번 울리도록 그대로 두었습니다. 곧 조용해졌고 나는 커피를 마시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예린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죠. 엄마, 제발 받아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문자였습니다. 오후 2시, 나는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몇 달 만의 일이었죠. 그동안 내 발걸음은 늘 은행, 마트, 약국, 그들의 필요와 부탁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오늘만큼은 그저 내가 원해서 나선 길이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지날 때 어린 시절 민수가 내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제 그 아이가 내 마음을 돈으로만 환산하는 남자가 된 걸까요? 언제부터 나는 사랑과 돈을 혼동하며 아들의 애정을 사야 한다고 믿게 된 걸까요?
은행 지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자동이체를 걸어두던 곳이었죠. 유리 너머에서 지점장이 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년간 내가 보낸 이체 내역을 다 처리해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바로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점장님, 자동이체 전부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을 더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묻더군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내셨는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 진심 어린 눈빛이 낯설면서도 가슴을 울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들보다도 더 나를 걱정해주는 눈빛이었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점장님. 전혀 강요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야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로 했을 뿐이에요. 해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민수, 예린, 또 민수. 마치 그들의 생계줄이 끊어지는 순간을 감지한 듯 집요했습니다. 나는 아예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선희 어머님, 지점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수년 동안 가족분들에게 참 많은 걸 베푸셨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다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그저 은행 거래로만 알던 사람이 내 아들보다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주다니. 나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그 사무실 안에 두고 나온 것처럼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돈이 다시 내 것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현관 앞에 민수의 차와 예린의 차, 그리고 낯선 차량 하나가 서 있었고 창문 너머로 집안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 손끝이 싸늘해졌다. 내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집 열쇠를 맡겼던 내 어리석음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을 때 식탁 위에 놓인 내 서류 더미를 뒤적이는 정장 남자와 거실 소파에 머리를 감싼 채 앉아있는 민수, 그리고 날카로운 동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예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무슨 일이죠? 내 목소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세 사람은 마치 내가 침입자라도 본 듯 놀란 얼굴로 날 바라보았다. 예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전화에서 들었던 그 간절한 목소리 그대로였다. 선희 씨, 다행이에요. 얘기 좀 해야 해요. 여기 법률사무소 박 변호사님 오셨어요. 어머님 상태에 대해 상담받고 싶다고? 내가 침착하게 물었다. 내 상태요? 무슨 말씀이세요? 난 아무 문제 없어요. 민수는 겨우 머리를 들고 나에게 제잘거리듯 말했다. 엄마, 은행에 가봤더니 자동이체를 전부 취소하셨대요. 지점에서 엄마 계좌 접근도 막았다고 해요. 우리도 당황스러워서 박 변호사라는 중년 남자가 다소 상냥하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선희 씨, 저는 박종진 변호사입니다. 자녀분들이 어머님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평가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식탁으로 가서 그가 무단으로 살펴본 내 서류들을 모조리 집어들었다. 이건 내 개인정보고 사적인 문서야. 동의 없이 볼 권리는 없어. 민수는 요즘 늘 그러던 그 깔보는 투로 말했다.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 행동이 이상했잖아요. 갑자기 돈을 끊고 연락도 안 받고 혼자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리는 가짜로 다정한 목소리로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선희 씨, 우리도 엄마 걱정돼요. 나이 드시면 가끔 혼란스러운 순간이 온다고 하잖아요. 혼란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경보처럼 울렸다. 이제야 이유를 알았다. 변호사를 불러 나를 무능력으로 선언하려는 속셈이었다. 분노가 내 목구멍에서 거칠게 올라왔다. 그러나 나는 소리치지 않고 차분히 말했다. 나는 혼란스럽지 않아. 오히려 수년 만에 가장 선명하게 보고 있어. 당신들은 내 인생을 상속재단처럼 계산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 말에 예리는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몸을 움찔거렸다.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변명하려 했고 박 변호사는 전문적인 어조로 끼어들었다.
선희 씨, 자녀들이 당신의 재정 관리를 위해 법적 대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한 몇 가지 우려되는 행동들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쓴맛이 섞인 거의 냉소에 가까운 소리였다. 우려되는 행동이라니? 내가 내 돈을 내가 지키겠다고 한 게 문제 행동이라는 거요? 나는 식탁 위에서 주소와 통장 내역, 이전의 입금 영수증을 꺼내 그들 앞에 펼쳤다. 숫자들이 차갑게 빛났다. 이건 내가 살아온 증거야. 누구에게 물려줄지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는 내게 있어. 예린이 성급히 말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말한 건 우리는 엄마를 걱정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모든 건 결국 가족의 것이 될 거잖아요. 그냥 시간을 절약하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대로 속의 욕심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미 내 재산을 마치 예정된 유산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몇 달을 더 살지 따위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다만 다리가 달린 현금 자동 지급기 ATM였을 뿐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결심이 행동으로 바뀌었다.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집 열쇠는 돌려드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단호하게 낮추었다. 박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운운하며 항변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내 집에서 내 손으로 그들의 접근을 차단할 것이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열쇠 상자를 열고 예전에 건네준 열쇠들을 하나씩 꺼냈다. 그 작은 금속 조각들이 한때 내 신뢰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이 역겹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나는 동사무소에 가서 긴급 상담을 받고 집 보안 업체에 연락해 자물쇠를 교체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계좌 접근 권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설정하고 자동이체는 이미 취소해 두었으니 더 이상의 무단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이웃과 복지관의 여성자원봉사자에게도 상황을 알렸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역 커뮤니티의 작은 모임에서 한두 명의 친구를 얻은 느낌이었다. 함께 김밥을 싸먹고 동네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노래교실 가요교실에 가보라는 권유도 받았다. 며칠이 지나자 민수와 예리는 변호사를 통해 협박조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정상화하자, 가족회의를 하자, 같은 문구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옛날부터 좋아했던 서예교실에 등록했고 토요일마다 가까운 한강공원 대신 남산 둘레길을 걸었다. 내가 예전에 포기했던 취미들, 바느질, 반찬 만들기, 김치 담그기를 다시 시작했다. 한복은 아직도 옷장 한 켠에 걸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입고 싶은 날 마음껏 입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스스로에게 선을 긋는 법을 배웠다. 사랑은 주되 착취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이었다. 그 선을 긋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내 존재가 단순한 자원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어느 추운 저녁, 나는 전날 만들어둔 김치찌개 한 냄비를 앞에 두고 혼자 소주 잔을 기울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슬픔도 분노도 여전했지만 그 위에 새로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더는 바보처럼 희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돌아온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어떤 축제보다도 어떤 가족의 인정보다도 더 소중했다. 나가. 나는 문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셋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수는 어린아이처럼 입술을 삐죽이며 화난 얼굴로 일어섰다. 엄마, 이렇게 갑자기 끊으면 안 돼요.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요. 월세, 차 할부, 그리고 엄마 이름으로 같이 쓴 신용카드까지. 이걸 다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왜 내가 못한다고 생각해? 수년 동안 내 이름도 없는 집, 월세를 내가 대신 냈어. 내가 초대받지도 못한 집에 반찬이며 김치를 채워 넣었어.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도 않는 삶을 위해 내 돈을 흘려보냈다고. 박 변호사는 서류철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선희 어머님, 이런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문서입니다. 민수 씨와 예린 씨가 어머님의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인데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예요.
나는 그 서류를 들더니 펼쳐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위임장이 아니야. 내들이 현관 밖으로 나가는 전환이지. 예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의 눈물이었다. 이럴 수 없어요, 며머님. 우리는 엄마를 믿고 계획을 세운 거라고요. 집도, 가전제품도 다 엄마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으니까. 계획? 그건 다 내 돈을 전제로 한 계획이었지. 내 행복도 내 존재도 아닌 오직 내 돈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내가 내 삶을 위해 쓰겠다고 하니까 곧바로 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노인으로 몰아가려는 거겠지? 민수가 다가오려 하자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는 더 이상 악몽에 울며 내 품에 뛰어들던 아들이 아니었다. 이제는 35살짜리 성인이자 어머니를 편안한 인생을 막는 장애물로 여기는 남자일 뿐이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결혼식은 오해였고 예린도 긴장해서 그랬던 거야. 나도 압박이 있었고 다시 예전처럼 합리적으로만 생각해주면 돼.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내 입안에서 씁쓸하게 맴돌았다. 합리적이라는 건 결국 내들의 삶을 내가 계속 떠받치라는 말이겠지. 내가 내 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에서조차 배제당한 그 상처를 모른 척하라는 말이겠지. 박 변호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선희 어머님, 이 문제는 끝난 게 아닙니다. 가족분들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만약 정신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내게 날아드는 주먹 같았다. 단순한 가족의 조종이 아니라 진짜 법적 위협이었다. 그들은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박 변호사님, 저를 협박하기 전에 확인부터 하시죠. 나는 40년간 단 한 번도 내 돈을 허투루 관리한 적 없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아들을 키웠고 은퇴할 때까지 성실히 일하며 집안을 꾸렸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명의 건강한 성인을 위해 돈을 대주던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이제 와서 무능력자라니 웃기지 마세요. 예리는 울음을 멈추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날 노려보았다. 드디어 그녀의 본색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대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변호사 있고 권리가 있어요. 좋아. 변호사를 마음껏 쓰라 해. 단, 내 돈이 아니라 너희 돈으로. 세 사람은 씩씩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갔다. 마치 태어나 처음으로 아니오라는 대답을 들은 사람들처럼 자존심에 상처 입은 모습이었다. 문을 나서기 전 민수가 마지막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엄마, 결국 이렇게 되면 혼자 외롭게 살다 무너질 거예요. 아무도 엄마 곁에 없을 겁니다. 나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맑은 확신으로 대답했다. 민수야, 난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어. 다른 점은 이제 그 고독이 내들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자유라는 거다. 문이 닫히자 거실, 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 침묵은 자유의 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았다는 전율 때문이었다. 침대에 누워 장군처럼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만약 민수와 예린이 전쟁을 원한다면 나는 싸워줄 것이다. 다만 감정이 아닌 지혜로 싸울 것이다. 새벽 6시 나는 이미 단정히 옷을 갖춰 입고 밖으로 나섰다. 첫 행선지는 예전에 남편 유산 문제를 도와주었던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그 변호사는 박 변호사와는 달리 진정으로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었다. 나는 서울 종로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준호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노인권익 보호로 유명했고 은퇴자들의 재산관리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님, 자녀분들이 시도한 건 생각보다 흔합니다. 노인재정 착취라고 불러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사적인 서류를 뒤진 건 주거 침입에 해당합니다. 그의 말은 동시에 나를 안도하게도 걱정되게도 만들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이 되었고 동시에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아 두려움이 밀려왔다. 우선 모든 걸 기록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동안 보낸 돈, 선물, 억지로 떠맡겨진 지출까지 전부 정리하세요. 그리고 유언장도 손봐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조정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죠. 우리는 꼬박 3시간을 재정 내역을 정리하며 보냈다. 내가 메모한 월세 송금, 명절 선물, 예린의 병원비까지 차곡차곡 쌓여갔다. 박 변호사가 금액 합계를 보고 휘파람을 불었다. 3년 동안 3,300만 원. 이 돈이면 어머님께서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시고 노후를 즐기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성인의 삶을 전적으로 떠받치셨군요. 그들이 어머님을 결혼식에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내 손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쥐어져 있었다. 첫째, 집 모든 자물쇠를 교체한다. 둘째, CCTV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한다. 셋째, 다른 은행에 새 계좌를 열어 그들의 손길이 닿지 못하게 한다. 넷째, 수년 동안 미뤄왔던 내 삶을 이제부터 산다. 내 발걸음은 곧바로 종로 철물점으로 향했다. 그곳 주인 이사장은 내가 예전부터 자주 들르던 사람으로 늘 민수와 예린의 집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것들을 사러 갔던 걸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님, 또 아드님 집 고장났어요. 그는 익숙한 듯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이번엔 제 집을 위해서예요. 제일 좋은 자물쇠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는 놀란 눈빛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때 옆에서 그의 아들이 다가왔다. 그는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하늘이 내 편이 되어준 듯한 순간이었다. CCTV도 설치하고 싶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어요. 가장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차단된 번호 대신 빌려 쓴 모양이었다.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예요.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우리 어른답게 얘기해요. 나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말해보렴. 저희가 결혼식 때 실수한 건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보상하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식사 자리를 하죠. 한옥에서 다 같이 요리하면서 마치 옛날처럼. 그 목소리의 교묘한 달콤함에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예린아, 밀린 월세가 정확히 얼마지? 짧은 침묵이 흐른 뒤 떨리는 대답이 돌아왔다. 2달치 100만 원이에요. 근데 저 그 얘기만 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이 그리워서 날 그리워하는 거냐? 아니면 내 돈이 그리운 거냐? 내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둘 다예요. 놀라울 정도로 솔직한 답이었다. 맞아요.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도 진심이에요. 어머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왜 결혼식에는 내 자리가 없었을까? 왜 나를 찾는 전화는 언제나 돈 때문이었을까? 마지막으로 날 안부차 부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니? 긴 침묵이 흐른 뒤 대답은 오지 않았다. 나도 알고 그녀도 알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예린아, 이건 단 한 번만 말아마. 지난 3년 동안 넌 날 현금 인출기 취급했어. 내 존재를 무시하고 내 마음을 짓밟고 결국 가장 큰 모욕을 줬지. 그런데 이제 돈줄이 막히니까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하는구나.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어. 네가 날 특별하지 않다고 했던 순간 나는 모든 걸 배웠다. 이제는 내 차례야. 나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다. 해방의 날에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1년 넘게 가지 못했던 미용실을 찾았다. 늘 민수와 예린의 급한 부탁 때문에 취소했던 예약이었고 내가 아껴둔 돈은 언제나 그들의 비상 상황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니었다. 이번에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저희 다 잊으신 줄 알았죠. 종로에서 오래 다니던 미용실 원장, 지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지수 씨. 다만 내가 스스로를 챙겨야 한다는 걸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거죠. 나는 커트, 염색, 네일, 발 관리까지 풀코스를 받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자신을 위해 돈을 쓰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머리를 만져주는 동안 지수 씨는 자기 아이들 이야기, 앞으로의 꿈을 들려주었다. 민수와 예린의 필요에 얽매이지 않은 대화가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었다. 시술이 끝나자 지수 씨가 거울을 보며 말했다. 정말 예뻐지셨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자유로워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드디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하며 민수와 예린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 온 건가 싶었지만 가까이 가보니 낡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나이 지긋한 여인이 마당 계단에 앉아 있었다. 혹시 선희 씨 댁이죠? 네, 그런데요. 저는 옆집에 사는 김영순이에요. 수년째 이웃인데 정작 인사는 처음 드리네요. 어제 댁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걱정돼서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이 내 마음을 울렸다. 아들이 아닌 낯선 이웃이 내 안부를 더 걱정해 주다니. 들어오세요.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눠요. 아마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나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들어주었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선희 씨 잘하셨어요. 저도 5년 전 딸 때문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나도 한때는 내 의무라 생각하며 성인 딸의 생활비를 다 떠맡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돈을 끊자 처음엔 협박하고 죄책감을 주더니 결국 반년 뒤에야 진심으로 사과하며 돌아왔어요. 그제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돈이 아닌 사랑으로. 그녀의 말은 내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나는 물었다. 민수와 예린도 언젠가는 이해해야 할까요? 영순 씨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선희 씨 책임이 아니에요. 지금 책임져야 할 건 오직 선희 씨의 삶이에요. 그날 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민수와 예린의 월세, 식비, 기분 따라 변하는 요구들을 걱정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오직 나 자신과 내 계획과 내 미래만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깊게 잤다. 다음 날 아침 8시 철물점 사장님과 아들이 찾아와 새 자물쇠와 CCTV를 설치했다. 휴대폰에는 계속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지만 나는 새로운 능력을 얻은 듯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어머님, 설치를 마치던 청년이 말했다. 이제 휴대폰으로 집 앞을 언제든 보실 수 있고 누군가 무단 침입하면 바로 경찰에 통보됩니다. 아이러니했다. 친아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한다니.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가슴 아프게 다가오진 않았다. 그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일 뿐이었다. 보안업자들이 떠난 뒤 나는 수년 동안 미루었던 전화를 걸었다. 부산에 사는 언니 지연이었다. 우리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는데 매번 전화를 하려다도 결국 민수와 예린 이야기에 치여 멈췄었다. 언니, 나야. 잘 지내지? 수화기 너머로 논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선희야. 몇 달 만이니? 무슨 일 있어? 응, 언니. 드디어 내가 정신을 차렸어. 나는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다. 비밀 결혼식, 모욕, 변호사와의 대치, 그리고 내가 재정을 끊기로 결심한 순간까지. 언니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선희야, 이제야 말하네. 매번 너한테 전화할 때마다 네가 민수네한테 얼마나 돈을 줬는지 자랑처럼 말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 사랑을 돈으로 증명하려는 것 같았거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민수가 혹시라도 내 대해 따뜻하게 말한 적 있었니? 언니의 대답은 차갑게 내 마음을 찔렀다. 아니, 선희야. 가족 모임에서 네 얘기가 나오면 늘 엄마가 이거 사줬다. 엄마가 돈 보내줬다 뿐이었어. 엄마가 그리워. 엄마가 보고 싶다. 같은 말은 한 번도 없었어. 언니 지연과의 통화는 내 마음을 뼈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치료 같은 고통이었다. 상처난 곳을 소독할 때처럼 쓰라렸지만 그 아픔이 곧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말이야, 언니가 계속해서 말했다. 예리는 늘 미래 시제로 엄마 얘기를 했어.
선희 어머님 돌아가시면 한옥을 리모델링하자, 상속받으면 가게에 투자하자 같은 말. 마치 엄마가 사라져야 자기들이 진짜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었지. 그 말은 차가운 얼음물이 얼굴에 쏟아진 듯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나를 그저 현금 지급기로만 본 게 아니라 아예 눈앞에서 치워야 할 장애물로 생각해왔던 것이다. 나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들은 내 없는 삶을 꿈꾸며 계획을 짰던 것이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부엌에 앉아 수십 년의 삶을 되짚었다. 사랑을 주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 남편이 떠난 뒤 35년간 혼자 아들을 키워낸 세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두 성인을 위해 허비한 억대의 돈, 문득 초인종이 울렸다. CCTV 화면을 확인하니 커피 잔을 들고 선체 미소 짓는 이웃 영순 씨였다. 문을 열자 그녀는 말했다. 어제 얘기 듣고 나서 혼자 계실까봐 걱정됐어요.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순 씨는 자기 딸에게 당했던 비슷한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저도 딸이 그랬어요. 엄마는 제게 두 번째 엄마 같아요. 우린 특별한 가족이에요. 어차피 다 제 거가 될 건데요. 똑같이 연습된 말 같았죠. 나는 반쯤 농담처럼 물었다. 혹시 그런 말을 가르치는 책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다. 있진 않겠죠. 하지만 다들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여요. 1장, 엄마를 없으면 안 될 존재로 느끼게 하기. 2장, 끊임없는 경제적 위기 만들기. 3장, 반항하면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우리는 함께 웃었지만 그것은 씁쓸한 웃음이었다. 웃기면서도 눈물이 섞인 비극적인 공통점이었다. 돈줄을 끊고 나서 죄책감 안 느끼셨어요? 내가 물었다. 처음 석 달은 매일 느꼈죠. 그녀는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결국 결과가 달라졌어요. 딸은 아르바이트를 2개나 시작했고 사위도 주말마다 놀던 골프를 끊고 부업을 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드디어 날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 나는 수년간 미뤄왔던 일을 하러 갔다. 바로 남편의 묘소. 늘 민수와 예린이 급히 무언가 필요하다는 핑계에 그곳을 찾을 시간을 내지 못했다. 택시비조차 그들에게 쓰는 게 낫다고 여겼던 바보 같은 내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이다. 분당의 공원 묘지는 고요했고 남편의 묘비는 내가 돌보지 못한 탓에 잡초가 무성했다. 나는 풀을 뽑고 시든 국화를 치우고 새하얀 백합을 올려두었다. 그리고 잔디 위에 앉아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하듯 말했다. 여보, 내가 그동안 길을 잃었던 것 같아. 당신 떠난 뒤 민수만 보며 살았어. 아버지 없는 아들이 불쌍할까봐 최선을 다했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잊고 말았어. 이제는 달라. 당신이 남겨준 돈 그들에게 퍼주다 보니 결국 나만 남았네. 하지만 이제 배웠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바람이 살짝 불며 머리칼을 스쳤다. 그 순간 마치 남편이 내 말을 듣고 있는 듯 느껴졌다. 나는 오래 앉아 묘비를 닫고 평화로운 고요를 만끽했다. 민수와 예린의 위기 전화를 걱정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이제 없었다. 그러나 집 앞에 도착하자 또다시 낯익은 차들이 세대 주차되어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엔 준비되어 있었다. CCTV 화면에는 민수, 예린, 그리고 낯선 내어 두 사람이 내 집을 가리키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잡혔다.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곧장 변호사 박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또 왔어요. 이번엔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바로 경찰에 연락하고 출동하겠습니다. 어제 요청하신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저들은 지금 불법으로 대가 앞에 있는 겁니다. 몇 분 후 경찰차 2대와 박 변호사가 동시에 도착했다. 나는 차 안에서 아들이 분노에 찬 손짓을 하고 예린이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눈물이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경찰관이 다가와 말했다. 이제 안전합니다, 어머님. 저 사람들은 곧바로 떠날 겁니다. 차에서 내리자 민수가 길 건너편에서 소리쳤다. 엄마,
이러다 결국 외롭게 혼자 죽을 거야. 아무도 곁에 없을 거라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수야, 난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어. 다른 건 이제 그 외로움이 내들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자유라는 거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가족인데 친아들에게 경찰을 부르다니. 민수가 길 건너에서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대답했다. 가족이라면 어머니를 무능력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지 않아. 가족이라면 허락 없이 집에 침입하지 않아. 가족이라면 엄마를 현금 지급기로 취급하지 않아. 예리는 울먹이며 외쳤다. 어머님, 우리 빚이랑 카드값도 엄마 이름으로 같이 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버리고 가실 거예요? 그때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제 사무실을 통해서만 하십시오. 그리고 채권 운운하는 협박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말씀하시길 권합니다. 제 의뢰인은 지난 3년간 자발적으로 지급한 모든 내역을 철저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결국 민수와 예리는 채 올라타 떠났지만 여전히 쉽게 물러나지 않을 얼굴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나는 두렵지 않았다. 법적 도움도 있었고 정서적으로는 옆집 영순 씨의 위로도 받았고 무엇보다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의 맑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영순 씨가 저녁에 초대해 주었다. 그녀의 딸이 방문 중이라 함께 밥상을 나눴는데 오랜만에 건강한 가족이 어떤 모습인지 눈으로 직접 보았다.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고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웃음을 나누는 풍경. 저녁 내내 딸은 단 한 번도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고백했다. 나도 민수와 그렇게 지내고 싶었어. 영순 씨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먼저 그들이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어머니가 단순한 지갑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다. 며칠 동안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다. 다만 CCTV에는 민수와 예린의 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집 앞을 서성이며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마치 다음 기회를 노리는 듯했다. 나는 그 모든 방문을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박 변호사는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접근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영구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거가 되니까요. 금요일 아침 나는 차분히 김치찌개와 밥으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CCTV 화면에 잡힌 것은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웃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적인 방문이 아님은 분명했다. 안녕하세요. 김선희 어머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구청 노인복지과에서 나온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머님이 최근 위험한 상황에 계시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안부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민수와 예린이 이번에는 국가기관까지 끌어들인 것이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녀는 주저없이 공무원증을 내밀었다. 확실히 진짜 같았다. 저는 복지사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거실에서 간단히 대화 가능하실까요? 나는 거절하면 더 불리할 것 같아 집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내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꺼내더니 읽기 시작했다. 김선희 어머님, 최근 재정 관리에서 큰 변화가 있었고 가족과 연락을 끊으셨으며 불필요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며 피해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이 제공하는 의료적 반법적 도움을 거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 하나하나가 나를 정신 이상 노인으로 몰아가는 말들이었다. 문장 곳곳에 예린의 송을씨 같은 냄새가 났다. 그녀는 늘 교묘하게 단어를 비틀어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곤 했으니까. 나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다. 박 복지사님, 변호사를 부르기 전에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이건 조사나 신문이 아니에요. 단순한 안부 확인입니다. 숨길 게 없다면 답하시는데 문제 없을 텐데요. 숨길 게 없다면 문제 없다는 그 말은 내 심장을 쿵 치듯 화가 치밀게 했다.
바로 가해자들이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할 때 쓰는 논리였다. 죄송하지만 전 제 권리를 지킬 겁니다. 기다리시든 다시 오시든 변호사 없이 대답은 못 드려요. 나는 즉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불과 20분 만에 그는 도착했고 거실에 앉아있는 사회복지사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박 변호사는 그녀의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한 뒤 단호히 말했다. 박 복지사님, 혹시 법원에 명령장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 의뢰인은 이미 법적 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정식 명령 없이 강제로 조사를 진행하는 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그녀는 전보다 힘이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가족분들로부터 어머님의 안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는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냉정하게 되물었다. 가족이라고요? 혹시 같은 가족입니까? 위임장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던 가족,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서류를 뒤지던 가족, 결혼식조차 어머니를 배제하면서도 어머니의 돈으로 살던 그 가족 말입니까? 그는 서류철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제 의뢰인이 겪은 재정적 정서적 착취 기록이 있습니다. 월세, 병원비, 선물, 생활비까지 총 3,300만 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체계적인 압박과 소외입니다. 조사받아야 할 쪽은 제 의뢰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겠죠. 복지사는 점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녀가 받았던 제보와 지금 눈앞에서 확인한 사실이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짐선이 어머님, 왜 그렇게 갑자기 지원을 끊으신 건가요? 나는 짧고 단호하게 답했다. 내가 이용당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들에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통장이었으니까. 더는 내 인생을 잠식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둔 겁니다. 하지만 가족을 돕는 게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질문은 내 안의 분노를 자극했다. 내 책임은 아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교육시키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까지였습니다. 이제 그는 35살, 결혼도 했고 충분히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인의 삶을 대신 떠받치는 건 책임이 아니라 선택이고 나는 더 이상 그 선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변호사도 곧장 말을 이었다. 박 복지사님, 35살 성인이 71살, 어머니의 돈 없이는 집세도 내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복지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김선희 어머님, 잠시 후 그녀가 물었다. 재정은 직접 관리하십니까? 물론이죠. 은행 내역, 세금 신고, 투자 내역 다 제 손으로 합니다. 필요하시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생활은 무리 없으세요? 집은 늘 깨끗하게 관리하고 운전도 직접 하고 이웃과 교류도 합니다. 특별한 지병도 없고 약은 비타민 정도예요. 박 변호사가 덧붙였다. 최근 법적 절차를 위해 정밀 검진도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정상,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하십니다. 복지사는 결국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오늘 대화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어머님께 위험 징후나 개입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종결하겠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내 박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앞으로도 계속 상황이 심각해질 겁니다. 민수와 예리는 이미 감당 못할 돈을 쓰면서까지 어머님을 무능력자로 만들려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겠죠? 내가 물었다. 맞습니다.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무능력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죠. 힘들고 비용도 크지만 만약 그들이 편향된 판사와 유리한 정신과 의사를 끌어들인다면 후견인을 지정받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 돈, 내 삶의 통제권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 그러나 변호사는 차분히 덧붙였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어머님이 완전히 정상적이고 그들의 동기가 사랑이 아닌 탐욕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언니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울분을 토해냈다.
언니는 한참 듣다가 조용히 말했다. 선이야, 이제 알겠지? 그 애들이 돈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가족을 팔고 체면을 버리고 변호사와 의사까지 사서 네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거야. 그게 다 돈 때문이야. 그 말은 내 마음을 뼈아프게 찔렀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다. 더 이상 내 결정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도 없었다. 그들 스스로가 증명했으니까. 내 건강이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만이 중요하다는 걸. 그날 저녁 영순 씨가 집을 찾아와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어머님, 밖에 바람이라도 쐬러 가요. 오늘은 그냥 사람답게 돈 얘기 말고요. 나는 오랜만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게도 그날 저녁 영순 씨는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며 정원 모임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다. 선희 씨, 여기 제 친구분들이에요. 미용실에서 뵌 지수 씨, 그리고 화분을 좋아하는 미정, 책 모임에서 알게 된 순이, 그리고 늘 지혜로운 영곡 언니예요. 그들 모두는 각자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미정은 평생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선을 그었던 이야기, 순이는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딸과 관계를 끊었던 이야기, 영곡 언니는 손주들이 자기 재산을 은퇴 자금쯤으로 생각하는 걸 알고 유언장을 바꿨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나는 조용히 고백했다. 사실 내가 가장 아픈 건 돈을 잃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다고 믿었던 사랑이 사실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80을 넘긴 영곡 언니가 담담히 말했다. 진짜 사랑은 사고 파는 게 아니야. 돈을 줘야만 얻을 수 있었다면 그건 애초에 사랑이 아니었던 거지. 그 말은 깊게 베인 상처 위에 바르는 약처럼 내 마음을 진정시켰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산 건 관심이었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내가 부은 건 가족이 아니라 환상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게 있어요. 내가 새 친구들을 보며 말했다. 사랑 없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외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외로움이 더 낫다는 거예요. 적어도 혼자일 땐 내가 나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니까요. 우리는 모두 웃었고 새로 얻은 지혜를 축배에 삼아 막걸리 잔을 부딪혔다.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후 나는 정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불빛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던 별빛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다. 어쩌면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맑은 눈으로 처음 본 것일지도 몰랐다.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나는 온전히 내 돈으로만 내 삶을 책임지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삶, 그 사실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설레었다. 언제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한옥을 고쳐 살 수도 있고 새 옷을 사 입을 수도 있다. 뜻있는 단체에 기부하거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서예나 그림을 다시 배워볼 수도 있다. 자유는 희망의 맛을 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는 내 미래를 직접 계획하고 싶어졌다. 정신과 의사의 방문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나 드디어 전쟁이 끝난 줄 알았다. 평화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다. 아침엔 된장국에 밥을 먹으며 신문을 읽고 낮에는 정원을 가꾸거나 영순 씨와 점심을 먹고 오후엔 오랫동안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다. 나는 붓을 들어 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민수와 예린의 개인 금융원으로 살던 지난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열정을 다시 찾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목요일 아침 꽃을 그리고 있던 내 앞에 박 변호사가 무거운 얼굴로 찾아왔다. 어머님, 큰일입니다. 민수와 예린이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님을 심신미약으로 규정하고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그 말은 돌덩이처럼 내 가슴을 짓눌렀다. 가능성으로만 생각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럼 그 애들이 내 돈을 전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판사가 어머님이 재정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네. 민수가 법적 후견인이 되어 전 재산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아들이 나를 무능력자로 몰아가며 돈을 빼앗으려 한다니 평생 겪어본 가장 깊은 배신이었다. 그들이 뭘 근거로 내세운다는 거죠? 변호사님도 제가 멀쩡한 거 보셨잖아요. 3명의 증인 진술서를 냈습니다.
어머님이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내용이에요. 또 내지 않았다는 진료비 영수증과 복용하지도 않은 약을 쌓아뒀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진료비 밀린 것도 없고 약을 사재기한 적도 없어요.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증거를 꾸몄습니다. 또 정신과 검사를 거부하신 걸 정신적 퇴화의 증거로 둔갑시켰습니다. 스스로 지키려던 본능이 오히려 보호가 필요하다는 증거로 뒤집힌 겁니다. 증인 3명이 누구죠? 내가 이를 악물고 물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훑었다. 예린, 그리고 건너편에 사는 최혜 씨, 마지막으로 단골 약국의 약사 박 선생입니다. 약사님이요? 도대체 왜?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지금 당장 확인하러 가야겠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약국으로 향했다. 약사 박 선생은 놀란 기색으로 우리를 맞았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잘 지내셨죠? 나는 곧장 물었다. 박 선생, 제가 법정에 제출한 증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제 얘기를 그렇게 하셨나요? 약국에 들어서자 박 선생의 얼굴이 벌개졌다. 어머님, 며느리분이 몇 주 전에 오셔서 약 복용을 여쭤보셨습니다. 이상하게 행동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죠? 내가 물었다. 비타민이랑 가끔 아스피린만 사가신다고 정기 처방약은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건강 관리를 안 한다는 증거라며 서류에 서명을 부탁하더군요. 보험 관련인 줄 알고 사인했는데 소송에 쓸 줄은 몰랐습니다. 박 변호사가 바로 끼어들었다. 박 선생, 정정서를 써주셔야 합니다. 어르신이 불규칙하게 약을 산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오늘 경위까지 상세히요. 약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당연히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으로 우리는 길 건너 최 씨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고약한 표정으로 쏘아붙였다. 또 뭡니까? 저분 나이를 위한 진술서 맞다니까요. 요즘 아주 이상해요. 박 변호사가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셨죠? 집에 전쟁이라도 난 듯 카메라를 잔뜩 달고 낯선 사람들을 들락달락하게 하고 길에서 가족한테 소리 지르고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카메라는 허가 없이 집에 들이닥친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단단히 설치한 겁니다. 낯선 사람들은 이웃이자 제 친구들이고요. 길에서 큰 소리를 낸 건 제 집을 지키려다 보니 최 씨는 손을 내저었다. 그게 더 수상하다는 증거죠. 그와의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얕은 관찰을 악의적으로 해석한 사람에게는 사실도 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방어 전략을 다시 세웠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쪽 정신건강, 인지 능력 평가를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신뢰하는 전문의를 모실게요. 공식 소견이 필요합니다. 판사까지 매수했다면요. 결국 다 소용없는 건 아닌가요? 법이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히 썩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객관적 자료와 동기 탐욕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싸울 겁니다. 다음 날 대학병원에서 한승희 교수 정신건강의학과를 만났다. 50대 중반의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눈빛. 어머님, 몇 가지 질문과 검사를 진행할게요. 천천히,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2시간 동안 기억력, 추론, 금전이해, 정서 상태를 묻고 계산과 논리 문제를 풀었다. 검사가 끝나자 교수가 미소 지었다. 연령대 평균을 훨씬 상회합니다. 인지기능 아주 우수하세요. 법정에서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가족은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까요? 문서와 말씀을 종합하면 전형적인 노인재정 착취 양상입니다. 안타깝지만 흔합니다.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멀쩡하다는 전문의 소견은 든든했지만 소송이 정말 필요한 현실이라는 사실도 더 또렷해졌다. 그날 오후 영순 씨가 정원 모임 친구들을 긴급히 불러 모았다. 지수, 미정, 순희, 연곡 언니까지 내가 소송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 분개했다. 선희 씨, 우리가 증언하죠. 미정이 먼저 나섰다. 몇 주 내내 함께 지내봤는데
너무 멀쩡하고 또렷하신걸요. 지수도 웃으며 거들었다. 제가 아는 40살들보다 에너지 좋아요. 80살의 연곡 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저런 일은 어저늘 일이 아니야. 예전에도 욕심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정신 이상으로 몰아 돈을 뺏으려 했지. 하지만 당신에겐 그들이 갖지 못했던 게 있어. 꼼꼼한 기록, 믿을 변호사,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할 친구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내 곁에는 내 변화를 처음부터 지켜본 단단한 사람들이 서 있었다. 이 모든 일에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와 예리는 이제 화해할 가능성마저 돈 때문에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용서하려 했다고 해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죠. 지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잘된 걸 수도 있어요. 이제야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았으니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날 밤 나는 정말 오랜만에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애도의 눈물이었다. 내가 알던 아들에게, 내가 꿈꾸던 화목한 가족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던 환상에 작별을 고하는 눈물.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이 피어났다. 돈뿐 아니라 내 존엄과 자유까지 지키겠다는 단단한 결심이었다. 이제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판은 3주 뒤 열렸다. 아침 일찍 일어나 검은 한복 스타일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내 눈빛에는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늘은 단지 내 정신 능력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학대에서 벗어날 권리, 그리고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 심판대에 오르는 날이었다. 박 변호사는 오전 여리입시에 와서 마지막 전략을 점검했다. 선희 어머님, 증명해야 할 책임은 그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머님이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만약 판사가 이미 편향돼 있다면요. 담당 판사는 박준영 부장판사입니다. 노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공정하다는 평을 받는 분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9시에 법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새 양복을 입고 있었고 예리는 장례식에 온 듯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가족관계의 장례식일지도 몰랐다. 내 눈과 마주치자 민수는 시선을 피했지만 예리는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에게 이 재판은 가족사가 아니라 철저한 거래였다. 그들의 변호사는 경험 많은 듯 노련한 중년 남자였다. 그는 첫 발언에서 나를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고립된 피해 망상에 빠진 노인으로 그리려 했다. 재판장님, 김선희 어머님은 최근 몇 달간 명백한 정신적 쇠퇴를 보였습니다. 합리적 설명도 없이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었고 불필요한 보안 장치를 설치하며 피해 망상 증세를 보였으며 이웃과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을 받아 가족과 단절되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자립을 침해로 내 자유를 타인의 조종으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첫 번째 증인은 예린이었다. 그녀는 마치 드라마 주인공처럼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다. 재판장님, 어머님은 저에게 제2의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가족을 밀어내고 의심이 많아지고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저희는 그저 어머님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길 바랄 뿐이에요. 거짓말에 감싸인 눈물. 하지만 박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서 금세 금이 갔다. 정확히 언제 마지막으로 돈 얘기 없이 어머님께 전화하셨습니까? 우린 늘 여러 얘기를 나눴어요. 날짜를 말씀해 주시죠. 기억이 잘, 민수 씨와의 결혼식에 장모님을 초대하지 않은 건 사실이죠. 아주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그때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했다고 말씀하신 건 맞습니까? 예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건 맥락이 시어머니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신 상황에 무슨 맥락이 있단 말입니까? 예린은 끝내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두 번째 증인은 민수였다. 증언대에 선 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저희에게 관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이 되셨어요. 주변에서 조종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 키워낸 아들이 법정에서 맹세하며 거짓을 뱉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순간 중 하나였다. 박 변호사가 천천히 물었다. 민수 씨, 지난 3년간 어머니께 받은 금액을 정확히 아십니까?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3년 동안 3,100만 원가량 쓴 게 맞습니까? 박 변호사의 질문에 민수는 입술만 달싹였다. 어머니께 돈을 받지 않고 찾아간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법정은 고요했고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사실입니까? 아내와 함께 허락 없이 어머니 집에 들어가 서류를 뒤졌다는 게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또 위임장에 서명하라며 변호사까지 데려와 압박한 것도 사실입니까? 우린 도와드리려 했을 뿐입니다. 35살 먹은 성인이 아직도 71살 어머니 돈 없이는 월세를 낼 수 없다는 게 정상입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최 씨 이웃 톰 렌은 내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증언했지만 박 변호사가 세부를 묻자 직접 나와 대화해 본 적조차 없다고 시인했다. 겉모습만 보고 억측한 것이었다. 그들이 내세운 정신과 의사까지 나를 검사 거부 침해 증거 이하라 했지만 박 변호사는 한승희 교수의 정밀평가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인지 능력, 우수, 정신건강 이상 없음. 이제는 우리의 차례였다. 먼저 약사 박 선생이 증언대에 섰다. 저는 며느리의 말에 속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실제로는 비타민과 아스피린 정도만 구입하셨고 전혀 불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한승희 교수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김선희 어머님은 동년배 평균보다 훨씬 뛰어난 인지 기능을 보이셨습니다. 전혀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철물점 주인 김 사장도 증언했다. 자동이체 해지를 직접 처리하신 모습은 매우 이성적이셨습니다. 판단은 또렷했고 절차도 완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순 씨와 모임 친구들이 증언했다. 선희 씨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맑고 단단해지셨어요. 저희와 나누는 대화, 생활 태도 다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증언대에 올랐다. 71년의 삶, 고통 속에서 얻은 지혜, 역경에서 발견한 힘이 내 어깨를 고추 세웠다. 나는 당당히 말했다. 3년간 3,300만 원을 썼습니다. 결혼식에서 배제당한 수치, 끝없는 요구와 협박, 사생활 침해, 법적 협박까지. 저는 더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래를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왜 지원을 중단하셨습니까? 나는 또렷이 답했다. 그들이 준 건 사랑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돈으로 꾸민 거래였을 뿐입니다. 내 돈은 환영받았지만 나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단 하나, 이렇게 늦게 깨달았다는 것만 후회합니다. 상대 변호사가 나를 흔들려 했지만 나는 한 질문 한 질문에 또렷하고 논리적으로 답했다. 이웃과 변호사가 날 조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금전이 아니라 상호 존중 위에서 맺은 인간관계를 가진 것뿐입니다. 최후 변론에서 상대는 여전히 내가 타인의 조종을 받는 노인이라 주장했지만 박 변호사의 반박은 날카로웠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무능력한 노인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적, 정서적 학대에서 스스로 해방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원고 측은 의료적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생활비의 원천을 잃은 불만뿐입니다. 판사는 2시간을 심리한 후 돌아왔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목소리는 명확했다. 본 법정은 김선희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문 평가와 생활 기록 모두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재정적 결정 역시 합리적이며 정당한 권리 안에 있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더불어 이번 소송은 노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산적 이익을 노린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후견인 지정 청구는 기각합니다. 나는 이겼다. 단지 소송에서가 아니라 자유와 존엄, 그리고 학대로부터 벗어날 권리까지 되찾았다.
법정을 나서며 보니 민수와 예리는 변호사와 격렬히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예리는 독한 증오의 눈빛으로 날 쏘아보고 떠났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는데 순간 스치는 듯한 후회의 그림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너무 늦은 감정이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제 집에서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원 모임의 친구들이 모두 모였고 우리는 잔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정의의 건배, 자유의 건배,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강한 여성들의 연대의 건배. 알프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희 씨, 오늘은 재판에서만 이긴 게 아니에요. 당신 인생을 되찾은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미래가 온전히 제 것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도, 사랑도, 창조도,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누군가의 조종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3달 후 저는 오래된 집을 팔고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은 노인 학대를 막는 단체에 기부했고 나머지 절반은 제 삶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마음껏 김치를 담그고 수묵화 교실에 등록해 오래된 꿈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봉사 모임에 참여해 혼자가 아닌 삶을 배웠습니다. 민수와 예린에게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고 예린은 결혼 후 처음으로 일자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제가 끝내 가르쳐주지 못한 교훈을 세상이 대신 가르쳐준 것이겠지요. 정직한 노동과 자립의 가치. 어느 밤 새 아파트의 발코니에서 별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1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두려움에 짓눌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끊임없이 이용당하며 사랑을 돈으로 사야 한다고 믿었던 그때의 저. 그 여인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새로운 저입니다. 진짜 사랑에는 값이 없고 자유는 언제나 지켜낼 가치가 있다는 것. 제 이름은 김선희입니다. 올해 72살, 저는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